영감태가 빨리 돈 내놓아. 돈 없으면 옷이라도 벗어. 폭설이 쏟아지는 골목. 3명의 깡패가 70대 후반 노인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눈밭에 내팽개쳐졌고 노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배달 대행 중이던 한 여군 하사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거대한 방산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며 결국 한 가문의 몰락과 명예의 회복을 불러올 거라는 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미 눈이 한 뼘쯤 쌓여 있었고 오토바이 타이어는 미끄러질 때마다 서윤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배달 대행 어플에서는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렸지만 연료 게이지는 벌써 반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28살 육군 여군 하사 이서윤은 휴가 나온 사흘 동안 22살 동생 다은의 학자금과 옥탑방 월세를 위해 밤새 배달을 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중대장 번호였어요.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했습니다. 한 것만 더 하면 오늘 목표 채운다. 서윤은 입김을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따갑게 할 때마다 군대 막사에서 보냈던 따뜻한 난방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군인은 추위 따위의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골목 입구를 지나칠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폭설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서윤은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밤거리의 싸움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곤란해지는 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멈춰졌습니다. 회장 행세하다가 인생 말년에 꼴 좋네. 이 늙은이가 깡패한테 돈 안 갚으면 어떡해? 오늘은 확실히 가르쳐줘야지. 3명의 목소리가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약한 신음이 섞였어요. 서윤은 헬멧을 벗고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3명의 남자가 허름한 코트 차림의 노인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노인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그의 지팡이는 이미 눈밭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깡패 중 한 명이 노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주먹을 휘둘렀고 노인은 고개를 돌려 겨우 피했지만 벽에 어깨가 부딪히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서윤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납비리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때 16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폭력 앞에서, 불의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무게가 지금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어. 서윤은 헬멧을 눈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주짓수 3단, 합기도 2단. 부대에서 단련한 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서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깡패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뭐야, 아가씨? 밤길 조심 안 하고 어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은 움직였습니다. 눈밭을 박차고 달려든 그녀는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꺾었어요. 합기도 특유의 관절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서윤은 그 반동을 이용해 두 번째 남자의 가슴팍을 발로 밀쳐냈습니다. 이 미친년이.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몸을 낮춰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주짓수의 테이크다운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눈밭에 고꾸라졌고 서윤은 재빨리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얼어붙은 손 때문에 동작이 둔했습니다. 서윤은 타이밍을 재다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노려 발차기를 날렸어요.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크!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고 서윤은 그를 쫓아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3명 모두 눈밭에 뒹굴며 신음을 흘렸어요. 서윤은 거친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깡패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그중 한 명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서윤의 오토바이 쪽을 힐끗 봤어요.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좋아, 전염 번호 찍었다. 나중에 봐. 깡패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으로 재빨리 뭔가를 찍었습니다. 서윤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몸을 일으켜 골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폭설만이 조용히 내렸어요. 서윤은 가슴 한쪽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노인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는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의 코에서 흐른 피가 입가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눈밭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건넸어요. 그때 노인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속 표면은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군인 특유의 냄새가 그 물건에서 풍겼어요. 경찰은 부르지 말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간곡함을 읽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셔야. 괜찮아. 이 정도는. 노인은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순대국밥집을 떠올렸어요.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200m쯤 걸었을까요? 낡은 간판이 걸린 순대국밥집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소리, 손님 몇 명이 후루룩거리며 국물을 마시는 소리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순대국 2개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노인은 손을 비비며 국그릇을 감쌌고 천천히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노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는 자세, 숟가락을 쥐는 방식, 국물을 마시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냄새를 맡는 습관까지 모든 게 군대 냄새를 풍겼습니다.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국그릇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옛날 이야기지. 자네는? 이서윤 하사입니다. 육군 현역이에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빛이었어요. 그래 하사. 노인은 다시 국그릇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전보다 조금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어요. 폭설은 여전히 창밖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국밥집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노인이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지갑 대신 군번줄만 만지작거렸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배달로 번 돈 전부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 자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군인끼리니까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국밥집 문을 나와 다시 폭설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네. 여기서 헤어지지.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노인이 멈춰 서는 걸 봤어요.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향해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수경례와 비슷한 동작을 올렸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동작은 분명 군인의 것이었어요. 세월에 달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은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바르게 거수경례로 답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아서 눈밭을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이 폭설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웠어요. 어딘가에서 계급장을 달았을 그 사람이 지금은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골목에서 맞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 찜찜한 여운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윤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다 핸드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다은의 카톡이 떠 있었어요. 언니, 언제 와? 추우니까 조심해. 서윤은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곧 화면을 내렸습니다. 중대장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부대 복귀. 늦으면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알림 하나가 새로 떠 있었습니다. 악성 리뷰였어요. 배달원 태도 최악. 손님 물건 던지고 도망감. 신고할 예정.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까 그 깡패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뒤끝을 남기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노인의 눈빛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 골목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습니다. 서윤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겨우 서너 시간 눈을 붙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음은 점점 커졌고 이웃집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야, 저게 뭐야? 드라마 촬영 온 거 아니야? 헐, 벤츠 몇 대야? 저거 마이바흐 아니야? 서유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걷어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검은색 벤츠와 마이바흐가 10대 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차체, 일사불란하게 정렬된 모습은 마치 국빈 행사를 방불케 했어요. 뭐지? 서유는 황급히 추리닝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골목 입구에서는 이미 이웃 주민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차량 옆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뭔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 3분 전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서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 좁은 골목에 옥탑방 월세도 겨우 내는 동네에 이런 행렬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대의 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쪽에 마이바흐였어요. 차가 멈추자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젯밤 순대국밥집에서 헤어졌던 그 노인이 내렸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허름한 패딩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광택이 흐르는 가죽 구두, 세련되게 다듬어진 지팡이. 그의 걸음걸이조차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걸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 특유의 위엄이 배어 있었어요. 노인은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서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서윤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 노인이 서윤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또렷했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서윤은 무의식 중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제 그분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나?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웃들은 이미 온갖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야, 서윤이 저 아가씨 뭐야? 재벌이랑 엮인 거 아니야? 어제 밤늦게 들어오더니 저런 사람이랑 아는 사이였어? 요즘 젊은 애들 참.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을 했고 경호원이 앞장서서 옥탑방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윤은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분명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호원, 고급 차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까지 뭔가 큰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옥탑방 문을 열자 안에서는 동생 다은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2살인 다은은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언니가 밤새 배달 뛴다는 걸 알면서도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무슨...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원 둘이 먼저 들어와 방안을 재빨리 살폈고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옥탑방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곰팡이 핀 천장 모서리,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흔적들. 그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앉게. 노인이 말했고 서윤과 다은은 나란히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경호원들이 나가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해. 예, 회장님. 경호원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서윤 앞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간결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성 디펜스 회장 구태상, 예비역 육군 대장.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성 디펜스? 국내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였어요. 뉴스에서 몇 번이고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장이라는 계급은 육군 최고의 장성을 의미했어요. 저는 서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은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태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겠지. 나도 어제는 일부러 신분을 숨겼네. 미안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 일은 잊을 수 없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병원 신세를 졌을 거야. 구태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그저 지나가다 도운 것뿐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구태상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특히 군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태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그 사이로 보이는 겨울 하늘.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구태상이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줄 수 있겠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이야기 나눌 것도 있고.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은 내일 아침이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배달앱의 악성 리뷰 문제도 처리해야 했고 다은의 학자금 입금 확인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태상의 눈빛은 단순한 부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절박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서윤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구태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어요. 고맙네. 준비되면 아래로 내려오게. 차는 대기하고 있어. 구태상이 방을 나가자 서윤과 다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얼굴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언니, 저 사람 진짜 회장님 맞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확신은 없었어요. 다만 어젯밤 구태상이 보여준 눈빛과 지금 그가 남긴 말투에서 느껴지는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녀올게. 서윤은 서둘러 군복 상의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지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이웃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앞만 보고 걸었어요. 골목 입구에 서 있던 구태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게. 경호원이 뒷좌석 문을 열었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구태상도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고급 가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옥탑방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은 단순히 하룻밤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차량 행렬은 도심을 벗어나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넓은 대로와 정돈된 가로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정문 앞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고 2명의 경비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쪽으로 펼쳐진 저택의 모습에 서윤은 숨을 삼켰어요. 웅장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까지.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비 인력도 군 시설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재벌가의 저택이라기보다 군 지휘관의 요새에 가까웠어요. 거의 지휘소네.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경호원이 문을 열었어요. 구태상은 천천히 내려 지팡이를 짚고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서윤도 뒤따라 차에서 내렸고 그제야 저택의 규모가 제대로 보였어요. 3층 높이의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었고 입구 양옆으로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세. 구태상이 앞장서서 걸었고 서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액자들. 서윤은 그 액자들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식 사진, 작전 지도,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구태상이 군복을 입고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게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구태상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그를 따라 걸었고 복도 중간쯤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버지, 이분은 누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구태상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어제 나를 도와준 분이야. 인사 좀 하지. 도와줬다고요? 남자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취향이 많이 바뀌셨네요. 요즘은 예쁜 하사님까지 집으로 모시고 오시다니. 남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태상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민도야. 구태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군인을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아. 그 말 다시는 입에 담지 마. 민도라 불린 남자 구민도는 잠시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회의가 있어서 이만. 구민도는 서윤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불쾌함과 적의가 느껴졌어요. 서유는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구태상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저 녀석은 원래 저런 성격이야. 구태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이 묻어났어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구민도의 눈빛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서윤이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듯이. 복도를 지나 넓은 응접실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대형 풍경화가 방 전체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구태상은 서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곧이어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서윤을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김현중입니다. 이서윤 하사입니다. 서윤이 대답하자 김현중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태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있으신데. 취소해. 구태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김현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김현중이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지만 복도 쪽에서 그가 핸드폰을 꺼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네. 따라오겠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태상은 다시 일어나 복도 끝으로 향했고 서윤은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는 점점 좁아졌고 마지막 문 앞에서 구태상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실이었어요. 밖은 한겨울인데 온실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유리 천장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초록빛 식물들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시선을 끈 건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온실 한가운데 작은 제단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군화 한 켤레, 전투복, 그리고 색이 바랜 작전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젊은 시절 구태상과 그의 전우들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구태상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이 전우의 군화를 쓰다듬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구태상은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그는 다시 일어나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빈 전우였네. 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어. 작전 중에 내 판단 착오로 잃었지. 구태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우 하나를 지키지 못한 대가로 나는 이 많은 걸 얻었네. 회사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친구를 되돌릴 순 없었어. 구태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단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태성 디펜스가 납품하는 무기에도 잡음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네. 품질 문제, 원가 절감, 비리 의혹까지. 자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나?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인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나라와 전우를 위해서요. 구태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역시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지. 그는 다시 재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서윤도 그 옆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온실 안은 고요했어요. 따뜻한 공기와 햇빛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곳이 바로 이 온실일지도 몰라. 그리고 태성 디펜스의 지분 절반 가까이를 국방희망재단으로 넘길 생각이야. 서윤은 깜짝 놀라 구태상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이요? 그래. 자네 같은 젊은 군인들이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 장학금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군인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지분은 49%쯤 넘길 생각이네. 구태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49%라는 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내 아들이 반대할 거라고? 그래, 맞아. 하지만 난 군인이었고 군인으로 죽을 거야. 돈보다 명예가 먼저지. 그 순간 온실 한쪽 모서리에 세워진 마네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마네킹은 부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그 얼굴 부분에는 작은 렌즈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서윤은 잠깐 시선을 주었지만 곧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태상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뭔가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고맙네.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구태상은 다시 재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서윤도 그 옆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서윤은 느꼈습니다. 이 저택에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지키려는 한 노병의 외로운 싸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싸움에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게 되었다는 걸. 온실방 복도 어딘가에서 김현중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부대로 돌아온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정문을 지나며 초병에게 경례를 올렸고 익숙한 군부대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막사 건물, 훈련장, 그리고 아침 조회를 위해 모이는 병사들의 발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 본 온실과 구태상의 눈빛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여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윤이 들어서는 순간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몇몇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야, 뉴스 봤냐? 태성 디펜스 회장이 깡패들한테 맞았는데 어떤 여군이 구해줬다더라.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침대 위에 배낭을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중대 하사님이라더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고 곧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윤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군복을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챙겨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이틀 제대로 못 잔 탓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이야. 곧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중대장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서윤은 군복을 바르게 여미고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인 중대장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예, 중대장님. 서윤이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앞으로 당분간 당직 근무를 추가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행정실 서류 정리도 맡게. 예, 그건 명령이네. 중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잠깐 서윤을 바라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가봐. 서윤은 경례를 올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당직 근무 추가, 행정실 서류 정리. 이건 분명 징계성 업무였습니다. 오후 2시쯤 헌병대 차량 한 대가 중대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헌병대 대위였어요. 그는 똑바른 자세로 걸어왔고 서윤을 찾았습니다. 이서윤 하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윤이 대답하자 대위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헌병대 박진호 대위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진호를 따라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어요. 박진호는 서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태성 디펜스 구태상 회장을 구한 게 하사 맞습니까? 박진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후로 회장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회장님 댁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어요. 재벌 회장과 무슨 관계인가요? 혹시 금전거래는 없었습니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전거래라니. 그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곤란한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박진호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거짓말을 찾아내려는 듯 했어요. 하사의 기록을 봤습니다. 정의감이 지나쳐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이라고 평가되어 있더군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닙니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대위님,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하지만 앞으로 태성 디펜스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진호가 방을 나간 후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걸 억눌렀어요.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저녁 6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일부 동료들은 서윤을 피했고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야, 돈 좀 챙겼냐?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회장이랑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니야? 부러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고 곧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서윤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운동장 한쪽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팔 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몸을 움직이자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50개, 100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그녀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습관이었죠. 200개를 채우고 나서야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납비리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 역시 이렇게 억울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버텨야 했을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다은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뉴스 봤어. 걱정돼. 서윤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구태상과의 연락은 이미 두절된 상태였어요. 비서실로 전화를 해도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통화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서윤은 다시 일어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중대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중대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사 쪽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녀는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구태상이 말했던 국방희망재단 49%의 지분 이전, 그리고 장남 구민도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구민도가 있을 거라는 것. 서윤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소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법이었으니까요. 버텨야 해.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겠어. 서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태성 디펜스 본사 이사회실은 고요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45살 장남 구민도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회사 핵심 경영진 서너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민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는 원가를 줄이는 대신 안전성 검사는 좀 융통성 있게 갑시다. 군납 일정이 빠듯한데 매번 완벽한 품질을 맞추려다 납기를 놓치면 회사만 손해예요. 경영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군납 품질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면 되죠. 민도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검사 항목 중 일부는 형식적으로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실전에서 쓸 일도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민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맡은 부서에 전달하세요. 경영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김현중만 남았습니다. 50대 초반인 김현중은 조심스럽게 민도에게 다가갔어요.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최근 검사 기록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김현중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뭘 의심하십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 납품 관련 언론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민도는 혀를 차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어요. 김 실장, 아버지한테는 적당히 둘러대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 스트레스 받지 않게. 김현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도가 회의실을 나간 후 김현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갈등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 디펜스 회장 집무실에서는 구태상이 최근 신문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78살의 노인은 독서용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기사 내용을 훑어내려갔어요. 태성 디펜스 납품 지연 논란 품질 문제 제기. 구태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공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인의 피 위에 세워진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군인의 피 위에 서 있다는 걸 저 녀석은 모른다. 구태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현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검사 기록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구태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중은 그 자리에 서서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구태상이 그 모습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럼 이만. 김현중이 돌아서려는 순간 구태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김 실장, 자네는 나와 함께 20년을 일했지. 그 세월 동안 자네가 거짓말한 적은 없었어. 하지만 요즘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군. 김현중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태상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네.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가 지켜야 할 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의 명예라는 걸. 김현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김현중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민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김현중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부사장님. 아버지한테 서류 전달했습니까? 예, 전달했습니다. 반응은? 김현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현중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민도는 전속 의사를 불러들였습니다. 40대 후반의 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도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아버지의 최근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셨죠? 예, 부사장님. 회장님은 연세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인지 기능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민도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상 범위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도는 책상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줘야겠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사장님, 그건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민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도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의사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님이 유학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곧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민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어요. 같은 날 저녁, 김현중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회장의 최근 결제 기록이 떠 있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계약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결제 없이 도장을 찍으라고? 김현중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도가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군납 계약서 중 일부를 회장의 승인 없이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중은 서랍에서 회장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하며 맡겨진 도장이었어요. 그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도장을 계약서에 찍었어요. 붉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김현중은 눈을 감았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구태상은 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는 전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네라면 어떻게 했을까? 구태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진 속 전우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태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자네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온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구태상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탓에 눈이 침침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온실방 정원 한쪽에서 경호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 부사장님. 회장님은 지금 온실에 계십니다. 혼자입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끄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성 디펜스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구태상은 오후 늦게 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부대에 있던 서윤은 회장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사, 오늘 저녁에 나를 좀 만나줄 수 있겠나?
내일 주주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게 있어. 구태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녁 6시쯤 서윤은 태성 디펜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경비가 그녀를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구태상은 온실 앞 정원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구태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겨울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재단 설립, 지분 이전, 그리고 아마 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겠네. 구태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게. 김 실장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구태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따라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택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구태상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온실에 입고 온 게 있네. 금방 다녀올 테니 먼저 들어가 있게. 구태상이 온실 쪽으로 향했고 서윤은 정원 한쪽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서윤은 군복 상의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온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서윤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온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온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민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경호원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와 있었고 구태상은 벽에 밀려 서 있었어요. 민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주주총회에서 재단 설립을 발표하신다면서요? 지분 49%를요? 민도가 소리쳤습니다. 구태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그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마지막 결정이라고요? 아버지, 그건 제 몫이에요. 민도가 한 걸음 다가서며 구태상의 지팡이를 빼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자네가 키운 건 회사가 아니라 비리야. 구태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늘로 정리 좀 하시죠, 아버지. 경호원 2명이 구태상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구태상은 몸부림쳤지만 78살 노인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민도야, 그러지 마라. 민도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구태상 앞에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이었어요. 지장 찍으세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 효도입니다. 민도가 구태상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도장을 쥐어주려 할 때 온실 문이 열렸습니다. 멈춰. 서윤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주짓수 특유의 관절 기술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고 서윤은 구태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움직였어요. 서윤은 한 명을 발차기로 밀쳐냈지만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이서윤 하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민도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경호원 둘과 맞서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을 놔드리십시오. 하지만 경호원 넷이 동시에 달려들자 서윤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이 뒤로 꺾이며 바닥에 눌렸어요. 민도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군인 주제에 재벌가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배워봐라.
민도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윤의 팔을 뒤로 묶고 끌고 나갔어요. 서윤은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소리쳤지만 구태상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 미안하네. 서윤은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며 바깥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들이닥쳤어요. 서윤은 끌려 내려져 커다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군남용 냉동 창고였어요. 건물 외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철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3년 전부터 안 쓰는 창고야. CCTV도 꺼져 있어. 서윤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하 10도 안팎의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서윤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묶인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밧줄은 꽉 조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방한복 한 벌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바닥을 기어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대로 죽으면 안 돼. 회장님도 아버지의 명예도 군도 지킬 수 없어. 서윤은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손목이 쓰라렸지만 조금씩 밧줄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쪽 손이 풀렸어요.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머지 밧줄도 풀었습니다. 그녀는 방한복을 붙잡아 어깨에 걸쳤어요. 낡고 얇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서윤은 냉동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환풍구 소리가 들렸어요. 녹슬고 관리되지 않은 환풍구였습니다. 저기다. 서윤은 환풍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풍구 덮개를 맨손으로 뜯어내려 할 때 손가락이 갈라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얼어붙으며 손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덮개를 흔들었어요. 마침내 덮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좁은 환풍구였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서윤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이 온몸을 눌렀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앞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파이프를 밀어냈고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바닥에 등이 부딪히며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서윤은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나는 군인이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부대 쪽 불빛이 보였어요. 그녀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부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찔러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구해야 해. 주주총회는 내일이야. 서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뚫고 악착같이 전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추격자라는 걸,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눈밭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한 군인의 의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문 근무를 서던 병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누구십니까? 박진호 대위 긴급 보고. 서윤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앞으로 쓰러졌어요. 병사는 황급히 서윤을 부축하며 무전기를 켰습니다. 의무실, 긴급 상황입니다. 서윤은 의무실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몸 곳곳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특히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누군가 그녀를 제지했어요. 움직이지 마. 갈비뼈에 금이 갔어. 그리고 저체온증 초기 증상도 있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의무실 한쪽에 박진호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위님, 서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사? 서윤은 숨을 고르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실에서의 폭행, 냉동창고 감금, 그리고 탈출까지. 박진호는 말없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태성 디펜스 장남 구민도가 회장을 폭행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에 지장을 찍게 하려고. 증거는 있나? 박진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박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사, 당신 부상과 정황을 보면 뭔가 있긴 한 것 같군. 박진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태성 디펜스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10시라고 들었어.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시간도 안 돼.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지금 상태로는 움직일 수도 없어. 하지만 대위님,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저 혼자라도 가야.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현중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하사님. 김현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진호가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태성 디펜스 비서실장 김현중입니다. 헌병대 박진호 대위님이시죠? 김현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소?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서윤 하사님의 소속 부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왔습니다. 김현중은 USB를 꺼내 박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진호는 USB를 받아들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요? 온실 폭행 영상입니다. 그리고 태성 디펜스 군납 비리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김현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0년 동안 저는 회장님 곁에 있으면서도 장남편에 섰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해 온 건 결국 저였어요. 김현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대 초반 남자의 참회는 처절했어요.
박진호는 USB를 손에 쥐고 잠시 김현중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는 온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어젯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도 부사장이 주도한 군납비리 계약서, 이메일, 장부 내역까지 전부 있습니다. 김현중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사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저택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구민도가 경호원들을 동원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했어요. 주주총회장으로 이동하는 건 오전 9시 30분쯤일 겁니다. 서윤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박진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김현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배신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소? 이미 배신자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현중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단 따라오시오. 박진호는 의무실을 나가며 복도에 대기 중이던 헌병 2명을 불렀습니다. 긴급 상황이다. 소규모 팀을 꾸려 태성 디펜스 주주총회장으로 이동한다. 예, 대위님.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박진호는 다시 의무실로 들어와 서윤을 바라봤어요. 하사,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작전에 동행할 수 없어. 대위님. 서윤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통증이 찔러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작했습니다. 끝도 제가 봐야 합니다. 박진호는 서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박진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무리하지 마.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후송이야. 감사합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군복을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군의관이 붕대와 진통제를 건넸고 서윤은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진호는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헌병 5명이 모였고 그들은 간단한 장비를 챙겼어요. 우리의 목적은 진실 폭로다. 테러 진압이 아니야. 주주총회장 외곽을 경계하고 서윤 하사가 증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심해라. 우리는 군인이고 군인의 일은 군인이 마무리하는 거다. 예. 헌병들의 대답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박진호는 서윤을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일행은 부대를 나와 차량에 올랐습니다. 김현중도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주총회장은 시내 중심가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 기자들과 주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대형 현수막에는 태성 디펜스 임시 주주총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헌병들은 평범한 손님 차림으로 호텔 외곽에 흩어져 대기했어요. 서윤과 박진호는 김현중과 함께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주총회는 3층 연회장에서 열려요. 구민도는 이미 안에 있을 겁니다. 김현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꽉 쥐었어요. 박진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끝낸다. 준비됐나? 예, 대위님.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오전 9시 50분 특급 호텔 3층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주주들이 좌석을 채우고 있었고 무대 앞쪽에는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무대 위에는 태성 디펜스 로고가 대형 스크린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민도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사장님, 5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비서 한 명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위조된 유언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해. 민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대기실 문을 열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에서는 서윤과 박진호가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경호원 6명이 서 있었고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통과하죠?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 헌병들이 외곽에서 지원할 거야. 준비됐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경호원 한 명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출입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긴급 보고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출입증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을 돌려 그를 넘어뜨렸어요. 주짓수 특유의 기술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경호원들이 일제히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와 헌병 2명이 재빨리 개입했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경호원 2를 연속으로 제압하고 연회장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갈비뼈에 통증이 찔러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밀어 열자 연회장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구민도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민도의 말이 끊겼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 차림의 여자가 뛰어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서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고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서윤 쪽으로 돌렸어요.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하사, 보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도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노려봤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민도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여럿이 연회장 안으로 달려들었지만 박진호와 헌병들이 입구를 막아섰어요. 박진호는 무대를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성 디펜스 관련 긴급 군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만 발언을 멈춰 주십시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민도는 주먹을 쥐며 박진호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자리를 방해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서윤이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민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서윤은 무대 옆 계단을 올라가며 경호원 한 명을 팔꿈치로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 노트북으로 달려가 USB를 꽂았어요.
민도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박진호가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사장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내부였어요. 구태상이 전우의 유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구민도와 경호원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민도가 아버지의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구태상의 팔을 붙잡고 민도가 위조된 유언장을 내미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지장 찍으세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 효도입니다. 화면 속 민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구태상이 흐느끼는 음성이 들렸어요. 민도야, 그러지 마라. 주주석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저게 우리 회장님이야?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스크린과 민도를 번갈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뛰어들어와 경호원들과 싸우는 장면, 그리고 끌려나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도는 무대 위에서 굳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박진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인물은 태성 디펜스 장남 구민도이며 혐의는 존속상해, 사문서 위조, 그리고 방산비리 의혹 등입니다. 박진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김현중이 제공한 군납 비리 자료였습니다. 추가로 태성 디펜스 내부 비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품질 검사 조작, 원가 절감을 위한 불량 부품 납품, 그리고 허위 계약서까지 모두 구민도 부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분노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회장님을 저렇게 대하다니. 민도는 뒤로 물러서며 측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헌병 2명이 이미 그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구민도 즉시 체포합니다.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도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저 여군이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어요. 부사장님, 아버지를 왜 때렸습니까? 방산 비리는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뒤로 뛰어가려 했지만 헌병 한 명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민도가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헌병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민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성 디펜스 부사장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때 김현중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USB를 꺼내 박진호에게 건넸어요. 이건 회장님이 지키려 했던 회사의 진짜 기록입니다. 군납비리 장부, 이메일 내역, 그리고 허위 계약서 원본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현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20년 동안 저는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현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유는 무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이 여전히 찔러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회장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중이 제공한 두 번째 USB의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태성 디펜스 내부 회의실이 보였고 구민도가 경영진 앞에서 서류를 펼쳐 보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원가를 줄이는 대신 안전성 검사는 좀 융통성 있게 갑시다. 화면 속 민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납 계약서에 허위로 도장을 찍는 장면, 품질 검사 기록을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불량 부품을 정상 부품인 것처럼 포장해 납품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게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 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자리 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민도가 하청업체에 보낸 메일이었어요. 납기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품질은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검사 항목 중 일부는 형식적으로만 통과시키십시오. 메일 내용이 하나씩 스크린에 떠오를 때마다 주주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잖아. 언론석에서 기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온실 CCTV였어요. 민도가 구태상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구태상이 바닥에 엎드린 채 전우의 사진을 움켜쥐고 흐느끼는 모습이 화면 가득 채워졌어요. 민도야, 이건 아니다. 구태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 몇몇 주주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무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모두 태성 디펜스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며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원본 파일입니다.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진호는 주주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구민도는 현재 긴급 체포되었으며 존속상해, 사문서 위조, 방산 비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태성 디펜스 내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자 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주주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성 디펜스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김현중을 바라봤고 김현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어젯밤 폭행으로 인한 부상 때문입니다. 김현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회장님이, 그 양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니. 언론석에서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민도 부사장은 왜 아버지를 폭행했습니까? 태성 디펜스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진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박진호의 선언과 함께 연회장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본사의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무대에서 내려와 복도 한쪽에 기대섰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이 다시 찔러왔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하사. 진짜 군인다웠어. 감사합니다, 대위님.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아. 그게 명령이야. 예, 알겠습니다. 서윤이 경례를 올렸고 박진호도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현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멈춰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김현중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었어요. 50대 초반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김현중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시면 하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예, 가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중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연회장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민도를 태운 차량이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납필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채 서윤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각 방송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디펜스 구민도 부사장 부친 폭행 및 방산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군납 품질 조작 정황 드러나 국방부 전면 조사 착수. 예비역 대장 출신 구태상 회장 아들에게 폭행당해 중퇴. 뉴스 화면에는 주주총회장에서 찍힌 서윤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무대 위에서 USB를 꽂던 그 순간이었어요. 부대 생활관에서는 동료들이 뉴스를 보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우리 중대 이서윤 하사 아냐? 진짜네, 대박.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던 거야?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서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호텔 로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동생 다은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괜찮아?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언니 정말 멋있어. 다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서윤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다은아. 조금 있다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걸. 그리고 명예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일주일 후 군 병원 VIP 병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병실 안 구태상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8살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식 군복 차림의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른 자세로 걸어와 구태상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구태상은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했지만 따뜻했어요. 앉게. 구태상이 말했고 서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처럼 또 나서면 곤란하네. 구태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묵직했어요. 하지만 잘했어, 하사. 너는 진짜 군인이야.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군인은 쉽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구태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계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내 전우가 남긴 유품이야. 마지막 작전 때 내게 맡겼던 거지. 구태상은 시계를 서윤의 손에 올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전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네. 내가 지켜다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소중한. 바로 그래서 자네에게 주는 거야. 구태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꽉 쥐고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구태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2살인 동생 다은이 간호학과 실습복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약봉지와 식판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이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태상은 그녀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다은 양. 손녀가 있었으면 이랬을까? 다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식판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서툰 손길로 수저를 정리했어요. 구태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은 양, 자네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누자.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봤네. 구태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성 디펜스 전체 감사가 착수되고 민도는 구속되었어. 김현중 실장도 비리 협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양심을 택했으니 선처를 받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은 태성 디펜스 사건을 연일 보도했어요. 구민도의 구속, 방산 비리 전면 조사, 그리고 국방부의 군납 시스템 개선 방침까지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구태상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네에게 용감한 군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네. 그리고 특별 휴가도 주어질 거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지. 구태상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태성 디펜스 지분 49%를 국방희망재단으로 넘기는 절차가 진행 중이야. 자네 같은 젊은 군인들이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지. 장학금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군인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거야.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군납비리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만약 그때 이런 재단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회장님,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녁 후에요. 구태상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자네가 있어준다면 재단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다은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간단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서윤 하사에게 용감한 군인상과 표창장, 그리고 2주일간의 특별휴가가 수여되었어요. 박진호 대위도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윤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동료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전과 달리 모두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후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일주일 후 서윤은 구태상과 다은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처음 구태상을 만났던 그 순대 국밥집이었어요. 저녁 7시쯤 서윤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구태상과 다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구태상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예, 회장님. 서윤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순대국 3그릇을 가져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내가 사준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다시 살렸다. 구태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군인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떠먹으며 서윤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서윤. 구태상이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격식을 벗어난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자네는 이제 내 가족이야. 자네와 다은 양 모두.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구태상은 두 자매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구태상은 서윤에게 전후의 회중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시계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예는 배신하지 않는다. 서윤은 그 글씨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구태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잊지 마, 서윤. 자네는 진짜 군인이야.
서윤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구태상도 답례했고 다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또렷하게 남았어요. 그리고 서윤은 알았습니다. 명예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서윤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폭설 속 우연한 만남이 한 노병의 명예를,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용기를 되살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부당함 앞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서윤 하사처럼, 구태상 회장님처럼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연의 고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